우리 8팀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8팀 중에서도 박서연 학생이 생활 속 상식과 오류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서연 학생 화면 띄워서 자신 소개하고 바로 발표하도록 합니다. 화면이 보이나요? 네, 화면은 보이고 있고요. 슬라이드 화면으로 한번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슬라이드 화면으로는 안 뜨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박서연 학생이 뭐 잘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 하나씩 이렇게 넘겨가면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글씨는 이렇게 가동할 수 있으니까 화면을 크게 한 다음에 최대한 넓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네. PPT 화면에 확대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이 제일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더 확대하면 이렇게 잘릴 것 같으니까 지금 네. 상태로 발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박서연 학생 뭐 네.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박서연 학생의 잘못이나 또 오류가 아니니까. 네, 지금부터 네. 자기 소개하고 발표 시작합니다. 8팀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8팀의 첫 번째 발표자 박서연입니다. 저희 조는 과학의 진실과 오류, 그리고 폭력의 대물림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처음으로 과학의 진실과 오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1차시 수업 때 진행하였던 과학의 진실과 오류 워크숍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우유 알칼리성으로 위산을 중화하고 위 점막을 보호한다며 속 쓰릴 때 우유를 마시면 속이 진정된다는 말이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이 위산을 만나 덩어리로 변하여 이것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해 속쓰림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진통제를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긴다라는 말인데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괜히 아프다고 약을 먹으면 내성이 생길까봐 꺼리게 되는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통제를 잦게 복용한다고 생기는 내성 사례는 극히 드물며 오히려 저런 말을 듣고 처음 통증이 왔을 때 복용해야 하는 타이밍을 놓친다면 더 심해졌을 때 효과를 못 보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과학의 진실과 오류는 유사과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사과학이란 의사과학 또는 사이비과학으로 불리며 실제로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나 증명과는 일절 관계가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과학인 것처럼 수용하게 만드는 이론이나 주장을 의미합니다. 이런 예시로서는 전자파 차단 스티커와 게르마는 팔찌가 있는데요. 우선 전자파 차단 스티커 다들 휴대폰에 붙여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있는데요. 사실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에 나오는 전자기파는 적외선보다도 파장이 긴 전자기파로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그런 전자파를 막아준다는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게르마는 팔찌인데요. 이것에서 나오는 음이온이 혈액 내 전자 농도를 높여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염, 당뇨병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많지만 어디에도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이상 과학의 진실과 오류 파트 마무리하며 두 번째 폭력의 대물림 파트로 장수빈 학생이 도와주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이병헌 학생 지금 접속이 안 됐는데 들어와 있나요? 네, 제가 만약에 네, 이병헌 학생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면 연결이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발표자인 우리 장수빈 학생이 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빈 학생. 네. 네, 화면 열어주시고 PPT 화면이 제대로 열리는지 저하고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장수민 학생이 일단 화면 구글 미트 창 맨 아래 보면 마이크 있고 영상이 있고 옆에 보면 자막 사용 그 밑에 보면 네모난 거에 위로 화살표 표시 있는 것이 발표 시작입니다. 그거 누르고 그 다음에 내 전체 화면 메뉴 선택해주면 이제 장수빈 학생이 이 화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 네 지금 화면으로 이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네, 슬라이드 화면 네 이제는 슬라이드 화면이 잘 열렸네요. 아까
지금 박서연 학생이 할 때는 열리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가 뒤로 밀렸었는데 이제는 된 것 같아요. 네, 한 번씩 쭉 지나가 볼까요? 아까 발표했던 거 혹시 못 본 학생들이 있을 거고 지금 녹화하는 중이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우리 박서연 학생이 발표했고 이제부터 우리 장수빈 학생이 발표 시작합니다. 자기소개하고 바로 발표합니다. 네, 그럼 저는 두 번째 주제인 폭력과 대물림에 대해 발표하게 된 장수빈입니다. 먼저 폭력의 대물림을 보여주는 예시로 6주차 워크숍에서 진행했던 뉴스 기사를 요약해 왔는데요. 요약 내용은 한 아이의 이모인 A씨가 아이를 학대하여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경찰 조사 중 밝혀진 사실로는 A씨가 과거 군산 노트렁 살인사건 범인의 딸이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본 전문가들은 A씨가 아이를 학대하여 살해한 사건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A씨가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며 자신을 학대하는 모습을 학습하였고 폭력에 대물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가지고 두 개의 주장을 펼쳤는데요. 바로 숙명론과 자유의지론입니다. 숙명론은 폭력 대물림을 인정하는 입장이고 자유의지론은 폭력 대물림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숙명론의 주장으로는 어렸을 때의 사회 환경이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폭력이 대물림되는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폭력 대물림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유의지론의 주장으로는 환경이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폭력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인간이 행동을 자유롭게 하는 만큼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이 존재한다. 즉,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한 자유에 구애받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폭력 대물림은 가정에서만 일어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제목부터 보시면 스포츠팀 폭력 사건인데요. 202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훈련 중 체벌 현장이 목격된 것은 약 20년 전부터인데요. 과거부터 이어지던 체벌은 체육 지도자들의 폭언 및 폭행으로 대물림되었고 프로 선수들의 폭력 문제들이 노출되며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폭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국가위원회에는 2019년 초중고고 선수 및 전국 실업팀 선수를 대상으로 폭력 실태를 조사하였고 학생 선수들이 겪는 실제 폭력이 일반 학생들이 겪는 것보다 1.4배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4등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폭력 대물림을 감독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수영을 좋아하지만 4등을 벗어나지 못하던 준호, 새로운 수영 코치를 강수를 만나고 수영대를 추천하여 1등과 0.02초의 차이로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준호의 은메달로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던 준호네 집. 준호의 동생 기호가 준호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정말 맞고 하니까 잘한 거야? 예전에는 안 맞아서 맨날 4등했던 거야, 형? 12살 준호의 몸은 멍투성이었다. 이렇듯 폭력은 간습인 것 마냥 이어진 대물림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과학의 진실과 오류는 1주차 내용을 참고하여 우유, 진통제, 유사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폭력 대물림은 6주차 내용을 참고하여 숙명론과 자유의지론의 입장을 보았고 폭력 대물림이 다른 방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스포츠팀 폭력 사건과 영화 4등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8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팀이 가장 활발하게 팀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선발팀으로 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누락이 되어가지고 좀 마음이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발표가 너무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박서연 학생이 PPT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또 조금 고생은 했지만 이것은 이제 8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8팀이 잘 발표를 했는데 이하에 우리 1팀들도 이제 이렇게 순조롭게 발표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팀은 지금 팀 역할에 대해서 우리 그 발표의 게시물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궁금한데 가정호 학생, 김종영 학생, 이혜지 학생,
박지훈 학생, 또 최재형 학생 중에서 뭐 팀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우리 아무나 좀 인터뷰에 응해주기 바랍니다. 네, 저희 순서 다 정해져 있고 이제 발표 준비 남았어요. 아, 네. 발표자 누구지요? 이해지하고 하고 가정하고요. 박지훈 학생? 네, 네, 그럼 이혜지 학생하고 박지훈 학생 중에서 가정우 학생이요? 네? 이해지 학생하고 가정우 학생이 발표 가정우 학생.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지훈 학생은 이제 마이크를 꺼주고 그다음에 누가 먼저 발표하기로 했나요? 우리 가정우하고 이혜지 학생 중에서. 제가 먼저 네, 발표하는 그러면 걸로. 가정우 학생이 이제 그 PPT 화면을 화면 컨트롤해서 띄워주기 바랍니다. 잘 뜨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 PPT가 구두로 발표할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우리 가정우 학생부터 발표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우 학생 자기 소개하고 발표 시작합니다. 네, 저는 1조인 가정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화성 탐사선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발사된 아랍, 중국, 미국 3개의 화성 탐사 우주선이 화성에 도착해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발사했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주를 비행하는 탐사선들은 태양, 행성, 그리고 위성들의 중력 때문에 직선으로 날아가지 못하고 타원형의 궤도를 돌면서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와 화성까지의 거리는 지구 달 거리의 1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구와 화성의 공전 주기와 공전 궤도의 차이로 인해서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실제로는 수억 킬로미터를 넘어서 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나라가 이 작년 7월 달에 한꺼번에 화성 우주선을 쏘아올린 이유는 이때가 화성과의 거리가 5,500만 킬로미터로 가장 가깝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 2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우주선들은 예정대로라면 약 5억 킬로미터를 날아서 내년 2월에 화성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아랍의 우주 탐사선 아말은 화성의 일년을 모두 담은 기후도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일본의 우주 발사체 H2A에 실려서 7월 20일에 발사됐으며 2021년 2월 10일 전 세계 5번째로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우주 탐사선 캔1 1호는 7월 23일에 발사하여서 2021년 2월 화성 궤도에 진입하였고 궤도를 돌며 한동안 자료를 수집해왔다고 합니다. 2021년 5월 15일자로 유토피아 평원에 착륙을 했고 22일 로버 주릉이 안전하게 착륙 플랫폼을 벗어나 화성 표면에 도달하였고 탐사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인류 역사상 화성 표면에 로버를 착륙시킨 나라는 소련, 미국밖에 없었고 중국이 화성 탐사선을 착륙시킨 세 번째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차 퍼서비어런스는 화성 표면의 지질학적 탐사 후속 프로젝트를 통해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2020년 7월 30일 발사하여 2021년 2월 18일 화성에 착륙하였고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지구로 이미지를 전송하였으며 인류 역사상 최초로 화성의 바람소리를 녹음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1팀의 가정우 학생이 발표에 의해서 이어서 이혜지 학생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혜지 학생 화면 컨트롤 해주기 바랍니다. 저희도 PPT 없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혜지 학생 바로 자기 소개하고 발표 이어갑니다. 1조 항공서비스과 이혜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밤하늘을 관측하고 스마트폰으로 행성 촬영하기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시정 좋은 날에 떠나자.
미세먼지나 구름이 많은 날에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촬영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떠나기 전에 기상청 홈페이지의 관측 자료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구름량과 시정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시정이란 대기의 혼탁 정도를 나타내는 기상 요소로서 지표면에서 정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목표를 식별할 수 있는 최대 공유로 정의됩니다. 두 번째, 달빛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리개를 조절을 통해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달과 별을 함께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자동 모드로 밤하늘을 찍으면 달빛에 의해서 별빛이 대부분 가리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달빛이 약하거나 없는 시간에 별을 찍어야 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사이트로 가시면 이런 달이 뜨고 지는 시간과 형태를 날짜별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촬영 계획을 세우실 때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해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는 도심의 불빛 때문에 광해, 즉 빛공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광해가 모든 별빛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촬영이 힘들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라이트 폴루션 맵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광해 지도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도심지 주변은 대부분 빛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원도 산골짜기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강해는 감수하셔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빛에 의해 오염이 적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아름다운 구도의 설정입니다. 스마트폰의 자동 모드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그냥 찍게 되면 검은 바탕에 찍힌 하얀색 적은 점과 같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고퀄리티의 별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수동 모드, 즉 프로 모드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두운 밤에 프로 모드를 실행시키면 검은색의 화면만 보이게 되는데 이때 ISO를 최대한 높게 그리고 셔터 스피더를 최소로 낮추면 다른 피사체들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촬영 시 발생되는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튼튼한 삼각대에 스마트폰으로 고정하신 이후 주 피사체를 3분할 선에 겹치는 곳에 배치하세요. 그리고 하늘과의 경계를 3분할 아래쪽 수평선에 맞추면 안정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구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그 1팀인 우리 가종호 학생하고 이혜지 학생이 차분하게 발표를 잘 해주었습니다. 시간도 지금 18분에 시작해서 25분까지 딱 8분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잘 맞춰주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발표했던 8팀 또 오늘 1팀 잘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우리 이렇게 발표한 팀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글을 남기는 것으로 출석 체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2팀인 발표자는 강도현 학생하고 배가연 학생입니다. 우리 강도현 학생하고 배가연 학생 중에서 누가 먼저 발표할까요?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네, 우리 배가연 학생은 아까 이병헌 학생이 우리 그 미트 창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어서 제가 이병헌 학생하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이병헌 학생 혹시 들어와 있나요? 아, 예, 이병헌 학생도 잘 들어왔네요. 우리 배가연 학생이 이렇게 오늘 발표하는데도 신경이 많이 쓰일 테인데 동료 학우들을 챙겨주고 또 이렇게 수업에 협력해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배가연 학생 응원하고 또 이 팀 좋은 발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팀은 발표 내용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장적 토론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를 선택했는데 배가연 학생은 어떤 주제를 맡았나요? 저는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맡았습니다. 그러면 강도현 학생이 주장적 토론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군요. 우리 배가연 학생 우리 화면 컨트롤을 해주고 준비되어지면 발표 시작해 주기 바랍니다. 발표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간 8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안의 학생의 PPT 화면이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화면으로 전환을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네, 백안의 학생 잘 됐습니다. 이제 발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강도현, 배가연, 이대환, 최연서님과 함께 꾸려져 있는 이 팀입니다. 저희는 오늘 3, 4차를 주제로 하여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 4주차 워크숍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고, 첫 번째는 창조론과 진화론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논증이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 학우님들이 주장을 반박해 주신 거에 의하여 창조론과 진화론 주장을 반박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조의 마무리 생각을 발표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론이란? 창조론은 우주 만물이 어떤 신적 존재의 행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진화론이란 지구상의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창조론의 근거입니다. 창조론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초기 빅뱅 이론은 빅뱅 후 공간이 있음을 생각하지 못한 오류를 범했다고 합니다. 그 오류를 성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빛이 등장하기 전 어둠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물이 있었다는 것과 빛이 등장 후 물을 윗물, 아랫물로 나뉘면서 궁창이라는 것을 만드시는데, 이것을 하늘이라 하고 하늘의 공간을 궁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궁창이 팽창을 말합니다. 빅뱅 전에 빛이 있었다는 것과 물과 드러난 땅의 등장 후 물과 물을 나누면서 하늘 천체가 있어야 하는 우주 공간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 안에 있던 땅, 즉 지구가 드러나면서 공간을 먼저 창조한 후 이젠 지금의 시간을 창조하는 천체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태양이 있기 전 빛이 있었고, 식물은 태양이 없어도 빛이 있으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6일의 창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빛, 즉 낮과 밤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가 생겨나면서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체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등과 같이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실체를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물속에 있는 생물, 날개가 있는 새들 등의 실체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과 바다, 즉 식물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실체인 육지 동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이제 안식하셨습니다. 그 다음 진화론의 근거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최초의 인류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레이몬드 다트라는 고고학자인데, 다트 박사는 1924년 남아프리카 타옹이라는 곳에서 발견한 화석 속에서 인간의 두개골로 추정되는 몇몇 뼈 조각을 찾아내 얼굴과 턱 부분을 복원하여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인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진화론은 현존하는 모든 생물은 지구의 탄생 이후 지질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까지 진화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화석을 통한 고생물학적 비교 연구에 의하면 척추동물은 약 4억 년 전 오르도비스기에 출현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 공동의 조상은 케냐 올리고세 지층에서 발굴한 드리오피테쿠스로 추정되는데, 이것이 라마피테쿠스를 거쳐 최초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진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아연 학생에 이어서 우리 강도현 학생이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현 학생. 네.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제 화면 컨트롤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PPT 화면 떠졌고, 슬라이드 화면 한번 적용해 볼까요? 네, 지금 잘 보입니다. 이제 강도현 학생 자신을 소개하고 이어서 발표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4주차 동료 논증에 대해 주장적 토론하기를 발표할 2팀 강도현입니다.